사용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는 현지 시간 21일 러시아가 제한적인 파괴력을 지닌 전술 핵무기를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오늘 밤에는 전국에 점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전부터 낮 사이에 비 또는 눈이 조금 내리겠습니다. 경기 북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북, 북부 등 내륙과 영남 해안에는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 4도 등 전국이 0도에서 7도로 오늘보다 1도에서 3도 정도 높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0도로 예보됩니다. 일라디오 10시 뉴스 마칩니다. 아나운서 최승돈이었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쟁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오늘도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면서 취임과 동시에 용산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는데요.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며 청와대를 겨냥한 발언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청와대는 어땠을까요?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에 자금 공백도 있을 수 없다면서 임기 마지막까지 군 통수권자의 책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는데요.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자체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라는 입장 역시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 국회 국방위로 번졌는데요.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는 것이 너무 빠르게 추진되고 있어서 우려된다는 서욱 국방부 장관은 국민의힘 의원들로부터 군이 정치적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비판을 받았고요.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현행 작전 태세에 우려가 없다는 의견을 밝힌 박정환 합참 차장 역시 민주당의 반발을 샀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그에 따른 안보 문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이 이 정치적 공방성의 소모전으로만 흐르는 건 아닌지 걱정스러운데요. 이제라도 모두가 상대를 향해 귀를 열고 협의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대통령 집무실 이전 말고도 시급한 민생 이슈가 많다는 건 역시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움직임 잠시 뒤 뉴스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는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분이죠. 민주당 김병조 의원과 전화 연결해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불거진 안보 공백 논란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화요일마다 찾아오는 시간이죠. 빅데이터를 통해 인터넷 이슈를 살펴보는 이슈 이 수다 코너도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놓쳤던 뉴스 꼼꼼히 정리해드리는 뉴스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곽재훈 프레시안 기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논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윤석열 당선인 측이 오늘도
이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지 않겠다면서 청와대를 향해 또 그런가 하면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 이런 양면적인 메시지를 던졌어요. 네, 김은혜 대변인 오늘 아침 브리핑에서 저희는 일하고 싶다,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면서 어떤 일이든 현실적 난관은 있게 마련이지만 난관을 이유로 꼭 해야 할 개혁을 우회하거나 미래 국민의 부담으로 남겨두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이 청와대 그 이전 논란이 지금 한참 진행 중이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사실상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을 나왔는데요. 네. 김 대변인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게 누구에게 하는 말이냐고 한 기자가 묻자 네. 누구를 특정해서 말할 거면 이 자리에 오지 않죠. 국민께 말씀드리고 저희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이렇게만 답을 했습니다. 대변인실은 이후 추가 공지에서 이 말은 국민 민생에 집중할 수 있게 해달라는 취지고 용산 이전 촉구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러면은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는 것은 용산 뭐 집무실 이전 문제는 그거는 기존의 방침하고 전혀 변함이 없다. 거기와 관련해서 청와대에 도와달라고 의견을 표할 뜻도 없다. 이렇게 또 해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김은혜 대변인이 했던 뭐 난관을 이유로 우회하지 않겠다, 뭐 일할 수 있게 도와달라라는 얘기가 이 청와대 이전을 청와대 이전과 관련해서 나온 얘기는 아니다라는 굳이 그걸 부인했다는 얘기는 그런 건데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뭐 공교롭게인지 뭐 그냥 의도적인 건지 누가 봐도 사실 청와대를 겨냥한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충분히 나올 법한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그래서일까요? 이 통이동에서 직무를 만약에 대통령이 계속 협조를 거부한다면 거기서 시작하겠다 이런 입장을 지금 밝히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 청와대에 발을 들이지 않겠다는 의미로 이게 일종의 배수의 진을 쳤다 이런 분석까지도 나오더라고요. 네, 사실 윤당선인 측에서 특히 이제 김은혜 대변인을 통해서 상당히 좀 불쾌감 내지 불편함 이런 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네. 어제 김은혜 대변인이 청와대 입장이 나온 직후에 이제 서면 브리핑에서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 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겠다 이렇게 밝힌 것과 관련해서 네. 오늘 브리핑 때 그러면 문 대통령이 임기 종료 전에 방을 빼야 된다는 것이냐 이런 질문이 나오자 뭐 저희는 무서운 세입자가 아니다라든지 뭐 주무시는 분을 저희가 어떻게 나가라고 하느냐 사실상 문 대통령을 주무시는 분이라고 뭐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또 여기서 시시비비를 가리고 싶지 않다면서도 어제 청와대 소통수석이 라디오 전국 방송에 나온 것을 듣고 문 대통령과 윤당선인 두 분이 공감대를 가진 몇 안 되는 공약이니 인수인계가 원활히 될 것이라 생각했는데 결과는 아니더군요. 뭐 이렇게 좀 원망한 듯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 또 5월 10일 이후에 이 통이동 집무실을 사용한다는 것이 좀 비현실적이지 않냐 이렇게 기자들로부터 이런 지적이 나오기도 했는데 그러자 김 대변인이 어제까지의 상황으로 보면 통이동에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묻는 데서도 좀 불편함이 전해졌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기존의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는 어떤 입장 변화도 없다. 청와대가 안보 공백을 이유로 난색을 표명했는데 우리의 입장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다. 이렇게 지금 입장을 밝힌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기존의 청와대로는 들어가지 않겠다. 그래서 그렇죠. 그 입장은 전혀 변함이 없다는 거잖아요. 준비가 되면 용산으로 들어가고 안 되면 지금 통이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이라도 계속 쓰겠다. 뭐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그런 입장입니다. 근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고 하는 건데 문재인 대통령은 어제 이어서 또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어요. 또 안보 공백은 없다.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낸 거 아닙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지만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국가원수이자 행정수반, 군 통수권자로서의 책무를 다하는 것을 마지막 사명으로 여기겠다면서 각 부처도 흔들림 없이 국정에 매진하면서 업무 인수인계 지원에 충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정에는 자금 공백도 있을 수 없다. 특히 안보와 국민 경제, 국민 안전은 한순간도 빈틈이 없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는데요. 특히 이와 관련해서 안팎으로 우리는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면서 신냉전 구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는 국제 안보 환경 속에서 한반도 정세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거나 우리 군이 최고의 안보 대비 태세를 유지해야 할 때다 이렇게 강조한 점도 눈길을 끌었습니다. 뭐 언론에서는 신구 권력 간 충돌이 벌어지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분석하고 있는데 청와대는 이런 언론의 분석에 대해서 부인하는 입장을 냈어요. 네, 사실 지금 뭐 문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당선인 측 양측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분들이 방송에
번갈아 출연을 해서 네네. 한쪽 입장을 설명하면 뭐 반박하는 뭐 이런 설정까지 사실 벌어지고 있는데요. 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오늘 아침 라디오 인터뷰에서 청와대 이전은 문 대통령도 공약을 하신 사항이라면서 당선인의 청와대 이전 공약이 잘 지켜지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고, 그래서 청와대가 용선 이전을 반대한다거나 신고 권력 갈등이라거나 저희는 그런 뜻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박 수석은 그러나 예를 하나 들겠다면서 문 대통령 임기 마지막 날인 5월 9일 자정까지는 문 대통령이 이 청와대 지하 상황실에 있는 위기관리 시스템을 가지고 국가를 보위하고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청와대 이전이 윤 당선인 뜻이니까 자정이 지나고 바로 어떻게 이것을 이전해서 공백 없이 할 거냐 이렇게 윤 당선인 측의 주장을 반박 내지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임기가 5월 10일 0시부터 시작하면 윤 당선인이 청와대 들어와서 위기관리센터를 지켜야 된다는 얘기가 드는 거잖아요. 뭐 논리상으로 얘기하자면 네. 뭐 좀 불편한 심기도 표한 것 같은데요. 해석하자면. 뭐 아무래도 이제 박수현 수석은 지금 뭐 이 윤 당선인 측과 최대한 뭐 각을 세우는 모습은 이제 피하려고 하는데요. 네. 다만 그 말씀하신 대로 약간 뭐 어간이나 이제 그 어조에서 좀 그런 뭐랄까 윤 당선인 측에 대한 좀 뭐 불편함 약간 이런 게 느껴집니다. 네. 특히 이제 그 5월 9일 자정까지 문 대통령이 이것을 활용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10일부터 어떻게 바로 공백 없이 활용할 것인가 문제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이것을 정부가 걱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건데 이게 왜 신구 권력 갈등이고 청와대 이전 반대냐, 좀 이렇게 억울하다는 듯한 뉘앙스의 이야기. 원래 해야 할 일을 한다고 말했는데 그게 왜 갈등이냐. 네. 잘못 해석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건데. 네, 또 그러면서 예. 또 윤 당선자께서도 용산 이전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현 정부와 협의한 바가 없다고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렇게 되물으면서 용산으로 이전한다는 계획에 대해서 청와대가 인수위로부터 정확하게 들은 바가 없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협의 과정이 부족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반면 그 윤 당선인 측에서는 실무 협의를 진행해 왔다 이런 취지로 설명을 하면서 네. 그 저희가 없는 말을 드리지 않는다 그 좀 불쾌감을 보이는가 한편 기재부 행안부와 절차를 상의하고 합당한 결과가 올라가기까지 상호 조율과 소통이 이뤄진 것으로 들었다 이렇게 반박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약간 충돌은 좀 피하는 모양새를 보인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어간이나 행간을 다 읽어보니까 피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불쾌감을 드러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사실 뭐 문 대통령 그리고 윤 당선인 둘 모두 네. 좀 이 뭐랄까요 청와대 이전 문제 관련해서는 네. 지금 문 대통령도 직접 본인이 이제 안보 공백에 대한 우려라든지 이런 네. 것은 그 조금 전에 그 저녁 뉴스에도 그 보도가 됐는데 이게 어떤 다른 참모의 건의라든지 이런 게 아니라 문 대통령이 직접 이제 그런 결단을 내린 것이고 네. 그 반대로 이제 통일동 연수원을 계속 쓰더라도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 역시 이제 윤 당선인 본인의 그 말하자면 확고한 의지가 그렇죠. 들어가 네.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사실 양측의 대변인이라고 할 수 있는 뭐 박수현 수석이나 김은혜 대변인은 뭐 좀 대통령하고 당선인 의지를 그대로 전달하는 입장이니까. 좀 어쩔 수 없이 대립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대통령하고 당선인 측이 양쪽에서 이렇게 지금 서로 간에 불편한 감정이나 아니면은 이런 것들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국회 정치권으로 가게 되면 그 분위기가 더 증폭되는 현상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이제 뭐 국회 정치권에 비하면 이제 말하자면 박수현 수석이나 김은혜 대변인은 좀 점잖게 표현하는 상당히 거잖아요. 절제된 발언을 네. 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뭐 양당 원내대표가 직접 뭐 이런 좀 날선 언사를 주고받았습니다. 그 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당선자가 속전속결로 집무실 설계부터 이전까지 로드맵을 발표한 것에 비해 민생경제 회복 방안에 대해서는 거부기 행보가 개탄스럽다 이렇게 비꼬면서 네. 선거 때 당장 50조 원 손실보상 1,000만 원 방역지원금을 지급할 것처럼 하더니 당선 이후엔 이사 이야기뿐이다. 첫 외부 활동이 집보로 다니기였던 것 같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또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이 청와대가 이 용산 이전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선 데 대해서 임기 마지막까지 좀스럽고 민망하게 행동한다고 평가할 것이라고 맹비난하면서 네. 뭐 문재인 정권의 발목 잡기, 뭐 청와대를 벗어나겠다는 약속은 5년 전 문재인 대통령도 큰소리치며 했던 것임에도 불구하고 은근슬쩍 약속을 내팽개치고 구중궁궐 청와대 안에 숨어서 혼밥을 즐기며 불통의 제왕적 대통령을 군림했다. 뭐 이런 상당히 뭐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사실 원내대표님들 말씀도 사실 그 원내대표님들이라 이 정도면 좀 양호한 편이고 네. 뭐 양측에서는 뭐 역겹다, 뭐 망나니들 뭐 등등 더 날선 말도 많이 오갔습니다. 근데 오늘 국회 국방위가 열렸잖아요. 네. 여기서도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 이어졌죠.
네, 민주당 국방위원들은 이 용산 집무실 이전 계획에 대해서 촉박한 일정으로 안보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 일제히 이런 우려를 쏟아냈는데요. 네.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군사시설 이전 때는 법령을 토대로 해서 차분하게 검토해서 추진해야 할 일이지 불과 한 열을 주고 방 비우라는 식의 추진은 결코 우리 국가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그 장성 출신인 김병주 의원도 위기 컨트롤 타워를 이전하는 것이고 국방부와 합참도 조정하다 보니 졸속 추진으로 국정 공백, 안보 공백은 필연적으로 따를 것이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의 성일종 의원은 합참 전체가 옮기는 게 아니라 국방부가 들어오니까 많은 여유 공간을 축소하거나 조정하는 것이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신권력과 구권력이 조금만 협의하면 안보 국정 공백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윤 당선인 측이 그동안에 이제 국방부 청사로 집무실을 이전할 때 어떤 뭐 예산이 뭐 500억 쪽 가까이 든다거나 아니면 뭐 추가로 좀 1,200억 정도가 더 든다고 얘기하기도 했고 그다음에 일종의 이제 대통령이 옮겨가니까 자연스럽게 경호 문제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쭉 설명해 왔는데 오늘 서 국방부 장관이 국방에 출석해서 조목조목 반박했어요. 네, 사실 서울 국방부 장관도 오늘 그 국방에 출석해서 그 윤당선인 측과 좀 나를 세우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네. 뭐 이제 기본적으로는 이제 뭐 문재인 정부 그 국무위원이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군 당국의 입장, 특히 이제 국방부로 이제 좀 아주 좀 촉급한 시일 내에 이제 국방부 청사로 입주하겠다고 하면서 네. 사실 청사를 좀 빨리 비우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좀 국방부 내에서 좀 불편한 분위기도 감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서욱 장관은 오늘 국방위 출석한 자리에서 너무 빠른 시간 내에 검토 없이 배치 조정되는 데 대한 우려가 많다 하면서 이 현안 보고에서 가용한 건물에 개보수 없이 바로 입주한다 하더라도 계약 체결, 이사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실제 소요되는 최소 기간 4주를 고려하면 단기간에 국방부 본관동을 모두 이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얘기를 좀 종합해 보면 국방부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이 발표되기 엿새 전에 이사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또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용산 이전안을 언제 처음 검토했는지를 두고 인수위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말이 좀 엇갈려요. 네, 이 부분은 지금 그 당선인 측에서도 뭐 공식적으로 그 입장이 정리가 안 되고 있는데요. 예. 아침 라디오에서 이제 김용현 전 합참 적정본부장이 나와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예. 그 용산에 대한 검토가 2월 중순부터 이루어졌다고 보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예. 어제 이 청와대 이전 TF 팀장인 윤한홍 의원은 다른 라디오 인터뷰에서 그 용산에 대해 검토를 오래 했었다. 특히 1월 공약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당시에도 용산도 후보지에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 또 김재원 국민의힘 그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역시 어제 이제 MBC 라디오 인터뷰에서 선거 캠프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이 문제를 검토했다. 그러니까 더 초기부터 검토를 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는데요. 반면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불리는 권성동 의원은 어제 같은 날 MBN 방송에 출연해서 네. 처음 구상할 때 정부 서울 청사로 가느냐 외교부 청사로 가느냐밖에 없었다. 그때 경향신문 기자가 이 용산 시대를 열어라는 칼럼을 썼고 담당 실무자가 이것을 보고 이 국민적 불편을 한남동 관저에서 5년 내내 왔다 갔다 하면서 감내하라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국방부로 가본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이 칼럼이 그 실린 시점이 이달 15일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그 권 의원 말대로라면 용산이 처음 검토된 게 지금 불과 열흘도 안 됐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럼 1월이냐 2월 중순이냐 3월 중순이냐 네. 이게 다 말이 다르다는 건데. 뭐 김재원 최고위원 말에 따르면 뭐 캠프 초기부터라고 하니까 그럼 더 앞서가기도 하고요. 네. 참 어느 말을 믿어야 될지. 근데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북한의 방사포 발사가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을 했는데 국방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 입장을 밝혔어요. 그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아침 청와대 청와대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인수위원회 간사 회의를 주재를 하면서 어제 북한이 서해상인가 방사포를 올해만 해도 11번째인데 지금 방사포는 처음이죠? 이렇게 주변에 물으면서 네. 방사포는 9.19 합의 위반 아니냐? 이거는 명확한 위반이죠? 이런 안보 상황에 대해서 빈틈없이 좀 잘 챙겨달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9.19 군사합의 2018년 합의 원문을 보면요. 북한에서 이제 포사격 같은 경우에는 지상에서는 군사분계선으로부터 5km 안에서 중지하고 해상에서는 북측 초도 이남까지 수역에서 이제 중지를 하는 거긴데 네. 그 최근에 있었던 방사포 이제 발사 같은 경우는 평안남도 숙천군 일원에서 그 해상을 향해서 발사가 된 거고 네. 숙천군은 평양에서도 북쪽 40km 정도 지점에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윤당선인의 이 9.19 합의 위반이라는 말은 발언 직후부터 이제 기자들 사이에서 좀 술렁임이 있었습니다. 그 특히 군 당국도 뭐 발사 처음부터 이제 잠정 평가에서 군사 위반이 아닌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고 국방부 당국자도 이제
익명으로 해상 왕충구역 이북에서의 사격은 합의 사항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사실상 윤당선이 주장을 부인을 했는데요. 좀 결정적인 장면은 이제 오늘 그 서욱 장관의 국회 국방위원회 출석 때 민홍철 국방위원장이 네. 지난 20일 북한이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서 이 해상 완충구역 이북에서 발사를 했는데 이게 9.19 합의 파기냐 아니냐 이렇게 물은 데 대해서 아닙니다. 이렇게 부인을 정면으로 했습니다. 네. 결국 이제 당선인 측의 김은혜 대변인이 오후 4시가 넘어서 네. 이 그 새해 들어 이미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상태에서 방사포를 발사했으므로 긴장 고조 의도가 명백해 보인다면서 이것은 9.19 합의 전문에서 강조한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 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 이렇게 그 진화성 브리핑을 다시 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좀 말이 좀 약간 달라지긴 한 것 같지만 하여튼 뭐 근본적인 취지로 가면은 위배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가히 틀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드네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뉴스야 이어가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지금 이제 청와대 집무실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청와대와 계속 공방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보상제를 위한 추경을 언급했어요. 네, 뭐 윤당선인의 대선 공약, 뭐 50조 추경하겠다 이게 대선 공약이기도 했기 때문에 네. 뭐 그 자체도 이제 물론 의미가 있겠습니다만 이 과정에서도 사실 지금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상당히 대립각을 세운 듯한 좀 그런 불편함이 전해진 것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역시 이 발언도 오늘 아침 그 인수위 간사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였는데 윤당선인이 소상공인 자영업자 손실 보상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시면 빠르면 현 정부에 추경 요청을 할 수도 있고 안 들어주면 정부가 출범하면서 바로 준비된 추경안을 저희가 국회에 보내는 방안으로 해서 신속하게 코로나로 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 빈곤 탈출 방안을 준비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그 청와대 이전 문제를 놓고 청와대와 이 대립이 빚어지는 가운데 추경 요청을 안 들어주면 어떻게 하겠다. 이제 이렇게 그것까지 좀 얘기했다. 네네. 그게 약간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오후에 추가 공개된 그 윤 당선인의 이 회의 발언을 보면 비과학적인 방역 정책, 보상 미루기 등도 엄중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이렇게 인수위 간사들에게 지시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엄중히 감시하고 문제를 제기하라. 뭐 이런 지시를 뭐 했다는 것으로 이제 해석이 됩니다. 네, 앞서 저희가 소식 쭉 전해드렸지만 점점점 이렇게 서로 간의 갈등이 좀 격화하는 쪽으로 가는 거 아닌가 그래서 좀 우려스럽기도 한데요.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 언제쯤 만나게 되는 겁니까? 못 만나는 거예요? 뭐 지금 현재로서는 딱히 진전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뭐 오늘 오전에 이제 김은혜 대변인 브리핑에서도 그 아직 실무적 만남에 구체적 추가 일정이 들어온 것이 없지만 늘 열려 있다. 그러니까 그 이른바 장제원 이철이 채널과 관련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고, 네. 다만 뭐 굳이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면서 예단하지 않겠다 이런 뭐 원론적인 가능성을 덧붙였습니다만 어쨌든 현재로서는 지금 구체적인 추가 일정이 없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요. 예. 박수현 국민소통수석도 이 어제 저희들이 말씀드린 안보 공백에 대해 이 우려가 두 분 회동에 영향을 미쳐서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주중 추가 접촉 가능성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노력하고 있다. 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윤석열 당선인이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라는 소식 지금 전해드렸는데 안철수 인수위원장 입장은 조금 달라 보여요? 아니요. 이제 안철수 인수위원장도 이제 추경 관련해서 뭐 다른 입장이거나 반대를 하는 건 아니고요. 예. 다만 이제 윤당선인은 이제 저기 인수위 간사 회의 모두 발언에서 예. 50조 손실보상 추경을 각별히 신경 쓰고 꼼꼼히 챙겨달라 이렇게 50조라고 확정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네. 안 위원장은 이 추경의 구체적인 규모에 대해서는 경제 1분과에서 함께 논의하면서 계획을 짤 생각이다. 또 당선자가 50조 공약을 했지만 구체적으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산이 먼저고 그게 제대로 계산되고 나면 그에 따라 보상하는 게 맞는 순서다. 그러니까 규모를 좀 정확하게 확정해서 아직 그 쐐기를 이렇게 짓진 않았다. 이 정도의 좀 차이는 보입니다. 또 이제 그 사실 안철수 위원장 본인의 이제 그 후보 사퇴 전 본인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던 그 이른바 특별회계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강조를 했는데요. 네. 안 위원장은 그 땜질식으로 추경을 계속하면 국가재정 관리에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다면서 아예 특별회계를 만들면 법으로 재원에 대해 규정하게 돼서 재정 건전성을 살리면서도 그 우리 목적에 맞는 부분에 집중해 지원할 수 있게 돼 지금도 특별회계가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네. 50조냐 아니냐 이거 가지고 인수위에서 좀 조절할 가능성을 좀 열어뒀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정치권 소식들을 살펴보죠. 6일 지방선거가 이제 2달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여야가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어요.
네, 오늘 정개특위에서 여야 간 대립이 좀 이어졌는데요. 민주당은 다당제 보장을 위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지금 국민의힘에 반대해서 오늘은 이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네. 정개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오늘 수위 뒤에 기자들과 만나서 정치개혁은 때를 놓치면 물 건너간다면서 그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이다. 대선 끝나고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약속했던 바를 행동에 옮기는 신뢰 있는 행동이 필요하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반면 정개특위 그 위원장인 국민의힘 조혜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서 기초의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적절해야 되는데 너무 넓어지면 이 주민 삶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해지고 얼굴 알리기만 급급해진다 하면서 광역의원 1명의 선거구를 기초의원 2-3개로 쪼개서 영역을 축소시켜줬는데 중대선거구제를 하면 광역의원이 커버하는 면적과 똑같아진다. 즉 민주당 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설명을 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국민의힘의 반대로 인해서 지금 민주당은 오늘 24일로 예정된 정개특위 전체 회의에 이 중대선거구제 도입을 위한 선거법 개정안을 올리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네. 조혜진 의원은 수적으로 하면 즉 연동형 비례 때처럼 우리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이 대선 패배 후유증에서 못 벗어나서 사과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일을 또 한다는 것은 쉽지 않다고 보고 법적 효력에도 문제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했습니다. 이것도 논란이 좀 커질 것 같네요. 이게 정리가 돼야 뭐 선거 준비를 하든가 하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 가지고 또 한동안 좀 줄다리기가 이어지지 않을까 싶네요. 자, 오늘 뉴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신가족 각재훈 프레시안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쁜 당신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여기에 있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을 두고 여야 간 공방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집무실 이전을 두고 양측이 다투는 핵심 쟁점은 바로 안보 공백인데요. 여권에서는 어떤 이유로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건지 전 한미연합군사령부 부사령관을 지낸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오늘 국방위에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했다. 이렇게 앞서 저희가 뉴스야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요. 어떤 얘기가 있었습니까? 예, 거기에서는 한 4가지 논의가 됐습니다. 네. 결정 과정이 조금 좀 원만하지 못했다. 소통하는 것이 안 되고 불통이 됐다는 것과 네. 과정이 너무 졸속으로 되었다. 그럼으로써 안보 공백과 국정 공백이 예상이 된다. 여기에 대해서 치열한 논의를 했고 네. 국방부 장관도 거기에 대해서 많은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네, 문 대통령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안보 공백 우려를 표했고요. 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네. 문 대통령의 의중 어떤 겁니까? 네, 문재인 대통령님은 임기 끝날 때까지 국군 통수권자로서 책무를 다하겠다, 임무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은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이전 과정에서 너무 졸속으로 되니까 여러 가지 안보 공백에 대한 문제가 제기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인수위와 잘 협의해서 원만하게 안보 공백 없이 진행되도록 하라 그런 지시를 하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사실은 5월 10일 00시까지는 문재인 대통령이 모든 것에 책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그 기간 동안에 임무를 다 수행하겠다. 추워도 안보 공백이 있지 않게 하겠다. 그런 의지의 표현인 거죠. 저는 아주 잘 말씀을 하셨다고 봅니다. 또 대통령으로서 국군 통수권자로서 해야 될 일을 하고 계신다고 봅니다. 저 오늘 국민의힘과 그다음에 인수위에서는 북한이 그동안에 수십 차례 위협을 하고 도발을 했을 때도 안보 공백을 말하지 않아놓고 지금 안보 공백을 얘기하는 게 반대를 위한 반대 아니냐 이런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고 있거든요. 의원님 생각은 네. 어떻습니까? 그것은 뭐 말도 안 되는 주장이죠. 문재인 정부는 어느 정부보다 힘을 최우선적으로 안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았잖아요. 그래서 안보 위협을 낮추면서 국방력을 증가시키는 힘을 통한 평화의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국방비도 사실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 때보다 훨씬 더 많이 투입을 해서
4년 전에는 세계 국방위가 11위였는데 6위까지 강해졌잖아요. 그럴 정도로 이렇게 안보를 중시 여기고 또 북한에 무슨 일이 있을 땐 늘 NSC 회의를 조치를 하고 했죠.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야당에서 얘기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문 대통령이 연일 지금 안보 공백을 우려하는 메시지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최근에 이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는 상황이고 불과 네. 얼마 전에는 초대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가 공중에서 폭발하는 일도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졌잖아요. 네네. 4월 15일이 또 태양절이기도 하고요. 네. 뭔가 지금 군 당국에서는 북한의 움직임이 네. 심상치 않다. 예. 이런 징후를 포착한 거 아닌가. 이런 분석도 나오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네. 시기적으로 저는 저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방부 장관도 오늘 우려를 했는데 4월달 5월달이 대단히 안보적으로 위기가 올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제가 네. 봤을 때는 지금 대통령 임기 인수 기간이잖아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도 공백이 생길 수가 있고 또 북한 입장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4월 15일이 태양절이고 또 그때는 분명히 도발을 할 가능성이 높죠. 그리고 예. 새로운 정부 들어서면은 또 여러 가지 형태의 또 도발을 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요. 또 우리 군은 한미군은 4월 중순에 한미 연합훈련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네. 한미 연합훈련 할 때는 또 긴장이 고조되잖아요. 예. 이러한 시기가 시기적으로 아주 관리를 잘 해야 되는 시점입니다. 이런 시점에 사실은 국가 컨트롤 타워인 청와대를 이전하고 또 전쟁 지도본부 최고 지도본부인 합참이나 국방부의 여러 가지 이전 소요가 있게 되게 되면은 아무래도 혼란이 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공백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 북의 도발이 있을 수 있다. 그런 징후를 포착하고 정말 철저하게 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도 뭐 일면 이제 설득력 있는 설명일 수 있겠지만 정반대로 이제 국민의힘 쪽에서는 아니 지금 국방부 이전 문제하고 안보에 대응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거 아니냐. 왜 그 두 가지를 연결짓느냐. 이런 입장을 반박을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은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죠. 예. 안보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다 갖춰져야 대응하기가 쉽잖아요. 즉각 반응하기가 쉽고. 네. 예를 들면은 청와대에서는 무슨 일이 생기면은 NSC 에서 그런 걸 하잖아요. 그 벙커에 있는 네. 위관리 센터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데 그 시스템이 이전을 만약에 한다면은 공백이 생길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전을 할 수가 없고 국방부 이전 청와대 집무실을 옮기려는 국방부 건물 밑에 벙커에다가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놔야 되잖아요. 만들고 사람이 가야 되는 건데 네. 현재 국방부 NSC에 있는 그러한 형태는 최소한 한 50에서 한 70개 정도 여러 다양한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군사 모니터링뿐만 아니라 재해, 재난, 기상 모든 걸 모니터링해서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진 거거든요. 그 체계를 똑같은 거를 국방부 청사에 만들려면은 최소한 한 3개월 소요된다고 해요. 그럼 지금 윤당선인 측에서 하려고 하는 5월 10일까지 맞추는 건 불가능하게 되겠죠. 예. 그럼 그런 시스템이 안 가진 상태에서 가게 되면은 대응하는데 체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공백이 생길 수 있고요. 또 윤당선인 측에서는 합참회 통제실에 가서 하면 된다 하고 하는데 그것은 네네. 시스템을 너무 모르고 하는 얘기입니다. 예. 합동참모본부의 기능은 전쟁 최고사령부로서 육해 공군의 일거수일투력을 모니터링하는 데 주가 돼 있습니다. 그리고 네. 한미연합전력과 연결인 거고 재난이라든가는 제한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운용되는 체계보다도 한 7, 80% 훨씬 많은 체계를 청와대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와 같은 그런 체계를 국방부 지하에 갖춰 놓지 않은 상태에서 이전을 하게 되면은 네. 당연히 즉각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죠. 또 마찬가지입니다. 위협은 현재 북한의 그런 위협도 있지만은 북한이나 또 다양한 세력에 의한 테러 같은 위협도 있잖아요. 특히 공중 테러 같은 경우. 네. 그러면은 현재 청와대는 비행 금지 구역도 잘 돼 있고 거기에 대공 시스템이나 레이더가 아주 잘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무인기라든가 드론 위협까지 대응을 잘할 수 있게 돼 있는데 국방부 지역은 그런 것들이 잘 청와대 지역보다는 훨씬 수준이 떨어집니다. 네. 허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무기 체계를 이전하고 방공진지를 만들고 레이더를 설치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문제가 되잖아요. 그런 예. 것들이 공백이 생긴다는 것이죠. 근데 그 이전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지금 네. 이제 그러니까 한미 연합사 부사령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네. 지금 국방부에 있는 시설들을 잘 알고 계시니까 그 차이가 뭔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네. 인수위에서는 집무실 이전 비용이 496억 원, 합참을 남태령으로 이전하는 비용이 1,200억 원 정도 든다. 그 정도면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주당은 1조 원까지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어디서 그 액수가 나오는 겁니까? 저는 참 윤석열 당선인 측 인수위에서 이런 계산을 하는 걸 보고 너무나 시야가 좁구나 하는 생각을 해요. 예. 예를 들어서 윤석열 당선인이 원하는 것처럼 국방부 건물에 청와대를 설치하고 앞에 조감도 보면서 설명했잖아요. 네. 그러면서 거기 공원을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이 시민들이 집무실을 볼 수 있게 하겠다 소통을 하잖아요. 예. 그까지가 완성 단계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은 이건 한 4단계로 해야 되는 겁니다. 먼저 현재 임시 방편적으로 국방부로 들어가니까 국방부에 있는 많은 부서들은 6개 지역으로 흩어지고 도미노식으로 계속 이렇게 이사를 가야 되거든요. 그건 임시 이사입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아직 정상화하는데 또 돈이 들어가고요. 네. 그다음 3단계로 새로 현재 정도 수준의 신축 건물을 지어줘야 수준을 유지하잖아요. 임시이사 간 데는 아주 시설이 낙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축돼 주고 그다음에 이제 기존에 국방부 앞에 보면 또 많은 건물들인데 그거를 다 철거하고 거길 공원으로 해야 되니까 그런 예산까지가 포함이 되는 것들이죠. 그런 로드맵을 제시해야 되는데 예. 단순히 1단계인 이사 비용하고 최소의 리모델링 비용만 책정을 한 것이죠. 그래서 저는 3단계까지 한 겁니다. 공원학 예산까지는 안 한 것이고 그래서 장기적인 플랜 로드맵을 가지고 예산을 끝 지점까지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전하는 비용, 이사 비용 요걸 갖고 요것만 다 된다 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죠. 사실은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인수위에서는 계속 조금씩 더 불카가고 있어요. 네. 합참 건물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 이전하는데 1,200억 들 수 있다 하잖아요. 예. 오늘 서욱 장관은 합참을 현재 수준으로 남태령 지역으로 이전한다면은 한 3천에서 5천 가까이 든다고 했어요. 3천에서 그러니까 5천억 원요. 예. 그렇죠. 훨씬 많이 드는 거고 현재 국방부 지역은 16개 부대 6,500명이 있다고 오늘 보고를 했거든요. 국방에서. 네. 예. 그럼 16개 부대 합참은 1개 부대입니다. 그럼 나머지 부대도 그런 소요가 있잖아요. 예. 그런 것까지 해야 되고 오늘 또 서욱 장관이 방공진지라든가 이런 것도 다시 구축해야 된다 했습니다. 예. 청와대에 있던 걸. 그런 부대들이 오는데 예산이 또 들잖아요. 네. 그래서 점점 예산은 인수위가 제시했던 것보다 시간이 갈수록 계속 눈덩이처럼 붉어질 겁니다. 저는 새로 3단계 신축까지 최소 1조 1,000억인데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이 들 겁니다. 공원화까지는. 지금 공원화 말씀하셨지만 용산 미군기지 반환받는 문제가 있잖아요. 네. 지금 미군이 지금까지 한 11% 정도 전체 부지에서 반환을 네. 했고 나머지는 상반기 중에 반환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25%까지. 예. 전체 부지 한 4분의 1 정도가 반환이 되면 그거 공원화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것도 사실은 정상적인 절차로 가면 오래 걸립니다. 왜냐하면은 반환받고 바로 개발하는 게 아니라 환경평가를 하고 오염지역인
정화 작업을 하고 예. 또 평가하고 이제 공원으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것들이 오랜 세월이 걸리죠. 아직 그 용산 기지에는 아직도 연합사가 있습니다. 평택으로 연합사는 아직 이사를 안 간 상태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최소한 5년에서 10년 가까이 걸리는 사업인데 그 최대한 땡긴다 해도 한 3년에서 5년 정도는 소요되는 것이죠. 그래서 윤석열 당선인이 얘기하듯이 소통을 위해서 국민 속으로 간다 했는데 소통을 위해서 현재는 군대로 간 거죠. 국방부로. 그리고 당분간은 저는 최소한 한 3년 정도까지는 그 조감도에서 봤듯이 그런 네. 형태는 어려울 겁니다. 네. 3년 동안은 대단히 소통이 어렵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시민 불편을 많이 주고요. 또 네. 왜 그런가 하면 간절을 한남동에 옮길 가능성이 있잖아요. 예. 그 육군총장. 거기는 한남동과 국방부 지역까지는 3.2km나 떨어져 있기 때문에 네. 출퇴근할 때 많은 시민들의 교통권이나 통신권을 제한을 두고 또 한남동 자체가 안보나 경계에 아주 취약합니다. 네네. 예. 제가 거기에서도 찾았었거든요. 연합사 부사령관 공간도 거기 있어서. 예. 그래서 뭐 대통령이 거기에 머무신다면 아마 한 3년은 머무셔야겠죠. 새로운 관제를 지을 때까지. 그러면 거기도 사실은 경계 소요나 방호 소요, 보안 소요가 참 많고 방공진지도 다시 신축을 해야 되는 이런 소요들이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의원님 이거 한 가지만 좀 확인드리고 싶어요. 용산 미군기지 그 뭐 이전도 그렇지만 지금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하는 거 용산 이전을 무조건 반대하시는 겁니까? 아니면은 절차가 잘못됐다고 얘기하시는 겁니까? 짧게 부탁드립니다. 저는 사실은 뭐 처음에는 반대를 했었는데 이제는 의지가 굳으니까 네. 이제는 뭐 해야 된다는 거에는 공감을 해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졸속으로선 해서는 안 되고 충분한 공감대와 절차를 가지고 해야 된다라는 네, 알겠습니다.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병준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빅데이터로 인터넷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이슈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이슈다. 빅데이터를 읽어주는 남자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덕진입니다. 네, 이번 주 이슈 어떤 겁니까? 이번 주가요. 상당히 의미 있는 주간입니다. 왜요? 언급량은 비슷한데요. 정치가 가장 마지막 순위로 갔습니다. 정치가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와의 비교 폭이잖아요.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은 대선이라고 하는 큰 이슈 이후에 정치에 대한 이야기는 좀 줄었는데 네. 반대로 양이 그렇게 줄지 않았다는 건 다른 게 많아졌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정치에 대한 검색량도 많았지만 네. 그보다 더 많은 검색량들이 생겨났다. 그렇죠. 그런데 그런 것들이 이제 평상시 좀 못 보던 이 예. 코너에서 많이 못 보던 좀 재밌는 키워드들이 많이 나와서 오늘 좀 그런 것들 빠르게 여러 가지 좀 이야기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정치로 시끄러운데 정치보다 훨씬 더 앞서는 키워드나 이슈가 있었다는 게 어떤 건지 궁금한데요. 첫 번째 그렇죠. 이슈 어떤 겁니까? 오늘 대부분은요. 봄과 그리고 지금의 변화 그리고 조금 우리가 사회의 어떤 현상이 지금 봄으로 가고 있다는 거랑 좀 연계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첫 번째 키워드가 문화고요. 네. 키워드는 아이돌입니다. 아이돌요? 네. 뭐냐면 이번 주에 다양한 가수들의 컴백 그리고 아이돌 관련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SNS에서 가장 뜨겁게 달궜습니다. 예를 들면은 뭐 데뷔 14년차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팀 예전에 원래는 이 팀이 비스트라고 하는 팀이었는데 이 네. 팀이 5년 만에 뭐 처음 이제 정규 음반을 내놓고 잊혀지지 않게 활동하겠다 뭐 이런 거라든지 네. 아니면 봄에 돌아온 이제 레드벨벳 같은 이제 팀들도 화제가 되고 있고요. 네. 또 이 아이돌 키워드의 평론가님 반가우실 만한 키워드도 있어요. 뭐요? 전영록 원조 아이돌. 네. 왜 저를 전용록 씨하고 아닌가요? 죄송합니다. 저보다는 한 세대 윗분이세요. 그러시군요. 네. 죄송합니다. 원조 아이돌로 불리는 전영록 씨도 데뷔 50주년 콘서트를 한다 뭐 이런 건데 좀 흥미로운 게 이 콘서트 제작비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을 통해서 모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총 20번의 뮤지컬 방식으로 하는데 어떻게 보면 팬들을 통해서 이제 그들에게 돈을 모으고 그들에게 좀 돌려주는 이런 형태로 좀 흥미로운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또 이번에 이 아이돌이라는 키워드가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스타트업에서 제2의 BTS를 만들겠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 글로벌 뮤직사와
이제 스타트업 중에서 MCN 그러니까는 유튜버나 어떤 그 영상을 제작하는 회사 있잖아요. 네. 이 두 회사가 손을 잡고 남자 아이돌을 육성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이게 이제 화제가 됐습니다. 지금 이제 뭐 유니버셜 뮤직은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굉장히 큰 회사잖아요. 그렇죠. 유니버셜 뮤직하고 그다음에 이제 MCN 기업들 중에서도 뭐 최근에 샌드박스 네트워크 이런 데들이 좀 있는데 예. 이런 데들이 이제 원래는 이렇게 냈었어요. 예를 들면은 유명 연예인을 최근에 유명 연예인들 유튜브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그들을 섭외를 해서 자기네 소속사에 들어오게 한다. 혹은 기존 가수들을 소속사에 이제 들어오게 하는 경우들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처럼 아예 새롭게 이렇게 마치 그 연예 기획사처럼 처음부터 뭐 서바이벌이든 여러 가지 방식을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그리고 아이돌을 키우겠다. 라고 하는 건 처음이다 보니까 네. 이게 좀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글로벌 뮤직사와 함께 하다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컨텐츠 뽑기가 아니라 정말 글로벌 팬덤을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그 아이돌을 키우는 전형적인 방식이 아닌 것으로도 될 수 있느냐라는 것 때문에 좀 이제 좀 화제가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네요. 네, 그렇죠. 뭐 미국의 이런 정도의 글로벌 뮤직 회사가 만약에 한국의 아이돌 육성 시스템을 가져가 가지고 뭔가 아이돌을 만든다. 네. 그럼 전 세계로 다 확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아마도 그리고 그 모든 컨텐츠는 영어로 기반으로 또 좀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양성되는 과정도 글로벌 컨텐츠로 만들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K컬처가 달리 K컬처가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요. 근데 음악 부분에서 또 키워드가 하나 더 있다면서요? 네, 이게 이제 좀 시장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키워드가 음원 1위라는 키워드입니다. 네. 이게 뭐냐면 음원 1위 플랫폼을 놓고 멜론과 유튜브가 상당히 격돌하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예전에 우리가 이제 보통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매해 음악 이용자 실태 조사라고 하는 보고서를 이제 내고 있어요. 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음악 스트리밍 다운로드 주 서비스로 멜론이라고 하는 유료 서비스가 계속적으로 많이 사용이 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네. 점유율이 지금 거의 29.2% 정도까지로 떨어졌는데요. 네.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올해 이제 34.6%까지로 올라오긴 했는데 중요한 건 유튜브가 음악을 들려주는 플랫폼이 두 개가 있어요. 그러니까 영상을 기반으로 한 뮤직비디오를 보면 유튜브가 있고 예. 그다음에 음원만 듣는 유튜브 뮤직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를 합치면 이게 오히려 멜론을 뛰어넘는다라는 게 이번에 처음으로 이제 결과가 나온 거예요. 예. 그러니까 유튜브 별도 유튜브 뮤직은 멜론보다는 아직은 좀 떨어지는데 두 개를 합치면 더 높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장 전체 음악을 듣는 1위 사업자가 유료 사업자가 유튜브에게 밀릴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왜 그런가를 봤을 때 사람들이 두 가지 포인트가 있었는데 첫 번째 무료다라고 하는 게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음악을 듣는 방식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음악 하나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음악의 어떤 맥락으로 음악을 듣게 되는데 맥락으로 음악을 들을 때 이러한 동영상 플레이 사이트들이 훨씬 더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사용자들이 직접 음악을 모아서 하나의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거든요. 네네. 근데 흥미로운 게 플레이리스트 제목들이 제목으로 사람들을 낚시를 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운전 관련 음악이다 이러면 네네. 노래는 내가 틀게 운전은 네가 해. 뭐 이렇게 이제 제목이라던가 네. 아니면은 뭐 나는 운전은 못하지만 선곡은 잘하지. 네, 이런 게 이제 재밌네요. 플레이리스트 이름이니까 네. 맥락을 통한 소비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지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연령대별로 음악 선호도를 봤는데 댄스 음악 선호도가요. 1위가 10대도 20대도 아닌 30대가 나왔다라는 것도 상당히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게 최근에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90년대 음악들이 다시 이렇게 업되고 네네. 있잖아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제 노동요라고 보통 표현하는데 일을 할 때도 이렇게 내적으로 이제 둠칫둠칫하는 음악들 이런 것 네네. 때문인지 오히려 이제 30대들에게 댄스 음악이 가장 선호되고 있다. 이것도 좀 흥미로운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밌네요. 자, 2위 주제는 어떤 겁니까? 2위는 스포츠고요. 이게 이제 지난주와 계속적으로 스포츠가 급증하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나온 종목이 배구예요. 근데 배구가 좀 안타까운 게 여자 프로배구 관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코로나19 여파에 결국에는 모든 시즌을 채우지 못하고 조기 종료됐다.
라고 하는 게 좀 안타깝게 나온 내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특히나 이제 1위로 계속 확정이 됐었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아주 성적이 좋지 않았다가 올해 다시 이게 성적이 회복이 됐거든요. 네. 그랬는데도 1위 우승컵이라는 것을 들지 못했던 아. 아쉬움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야구 얘기는 없어요? 야구도 있는데요. 야구는 두 가지인데 한 가지 좋은 거는 단장하다라고 그래서 이제 롯데자이언트 부산 사직구장이나 SSG 인천 홈구장이 좀 새롭게 단장을 해서 팬들에게도 좀 더 가까이 오거나 혹은 선수들을 위한 여러 가지 시스템들이 거의 뭐 메이저리그급으로 SSG는 잘 돼 있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 네네. 건데요. 문제는 이제 강정호라는 키워드도 같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강정호 선수가 세 차례 음주운전과 기회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복귀를 계속 못하고 있었는데 네, 이번에 맞아요. 키움히로즈가 복귀를 다시 시키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렇게 3번 음주운전한 사람을 다시 복귀하는 게 맞냐 이런 것들이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3위 주제는 뭡니까? 3위는요 생활 분야인데요. 이게 이제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봄이 돼서 그런지 아니면 우리가 어떤지 모르겠는데 여행과 관련된 키워드들이 계속 급상승하고 있어요. 여행, 레저 관련 키워드인데요. 네. 주요 키워드를 보면 좋아하다, 여행, 산책, 제주도, 오늘, 생각, 추천, 투어 이런 키워드들이 나왔고요. 네. 특히나 다양한 집 주변 근처에 즐길 곳들을 찾는 모습들이 많았는데 그래서인지 지자체들도 예전처럼 뭔가 큰 거 하나의 축제를 만들기보다는 네. 여러 곳들을 약간 뭐 으뜸 마을 만들기 이런 식의 프로젝트들 혹은 친환경 생태공원을 만드는 이런 식의 변화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는 것들도 특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생활 속에서 또 하나의 키워드가 나왔는데 헌혈이라고 하는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혈액 수급에도 지금 비상이 걸렸다고 해요. 아. 그래서 이제 오미크론이 걸렸을 때 최소 완치되더라도 4주 동안은 헌혈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이 헌혈에 대한 이제 그 혈액량이 지금 모자르다고 하는데요. 현재 이제 원래는 적정 보유량이 한 5일분은 있어야 되는데 한 3.6일분밖에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신 분들은 좀 헌혈해 보시는 거 좋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자, 4위 주제는요? 4위는 페인트라는 분야인데요. 페인트 키워드인데 이게 두 가지 상반된 내용이 나왔어요. 하나는 이제 봄에 이제 어떤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 페인트 칠을 하면 좋다라고 해서 페인트 칠하는 방법에 관련된 내용이 나왔고요. 네. 근데 또 한편에서는 페인트 칠과 관련돼서 좀 페인트와 관련해서 좀 암울한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왜요? 실제로 페인트 업계가요. 작년에 엄청나게 영업이익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거의 뭐 삼업 페인트 같은 경우에는 2020년 영업이익이 150억이었는데 이게 2021년에 8억. 그러니까 거의 뭐 94.5%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유가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컸다고 해요. 유가요? 네, 그러니까 원자재 값이나 유가, 아. 특히나 이제 그 페인트를 만들 때 쓰는 원료들이죠. 네. 그런 것들 때문에 너무나도 원자재 값이 올라가고 그래서 지금 이 상황에서는 어떠한 새로운 소재를 개발하거나 구입처 변화를 해야 되는 어떤 모색의 방법이 필요하고 현재 상황에서는 상반기에 이 페인트 가격이 최대 20% 정도 가격 인상이 불가피해 보인다. 이런 내용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봄에 집 꾸미고 싶은 분들은 좀 부담스러워지겠네요. 네. 자, 마지막 5위 주제. 어떤 5위는 겁니까? 또 제가 좋아하는 IT 과학 분야가 5위로 나왔는데요. 네. 키워드는 로봇계입니다. 로봇계요? 네, 혹시 그 예전에 뭐 뮤직비디오나 아니면 CS 쇼 같은 데서 예. BTS랑 춤추고 있었던 현대차의 예. 로봇계 기억나시죠? 예. 네, 이제 그 보스턴 다이나믹스를 이제 현대차가 인수를 했는데 스팟이라고 하는 로봇계거든요. 그게 춤추는 용이 아니라 원래 뭐 군사 이게 어떤 그 공장이나 이런 데 들어가는 건데 실제로 이 로봇이 미국 소방 현장에 투입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뉴욕 소방청이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스팟 2대를 이제 구매하기로 한 것인데요. 네. 대당 8,300만 원 정도로 지금 구매되는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불이나 여러 가지에서 좀 상황에서 아무래도 사람보다 조금 더 터프한 상황을 잘 견딜 수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재난 현장에 이러한 로봇계가 투입이 돼서 예를 들면은 물을 같이 뿌린다거나 이런 식의 형태로 쓰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현대차가 왜 로봇 업체를 인수했나 그렇게 했더니 네. 이걸 자동차에 어떻게 접목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자동차의 접목도 있지만 네. 자동차 다음의 먹거리로 로봇이라고 하는 분야를 키우겠다라고 하는 어떤 집중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가 계속 꿈꾸는 미래가 자동차가 아니라 모빌리티 전반이기 때문에 거기서 궁극적으로 로봇까지의 포트폴리오를 그리고 있다. 뭐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탈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전부 다 만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뭐 아시겠지만은 뭐 날아가는 드론, 뭐 네. 그래가지고 드론 기지 뭐 이런 것부터 만들겠다고 했고, 그 다음에 뭐 우리가 있는 뭐 전동 킥보드 이런 데도 투자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들을 보면 자율주행이나 여러 가지 시스템까지 말씀하신 대로 모빌리티 전체에 대한 그림으로 그리고 있는 것이 지금 현대차의 뭐 어떤 전략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대기업 지도도 앞으로 많이 바뀌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자, 이슈이스다. 지금까지 김덕진 미래사회 IT연구소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일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1부 순서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